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책인싸는요, 특별한 분이 진행을 맡아주셨습니다. 자, 진행해 주실 조 기자님,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채널A 방송국의 경제산업부를 담당하고 있는 조현선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보니까 활동들이 많으신 것 같던데. 이 책인싸 진행하고 있고요. 네. 네, 이 유튜브를 운영하는 이제 유튜버죠. 그렇죠. 네, 유튜버도 하고, 네. 예, 많은 분들 또 찾아뵙고, 경제 산업 전반에 걸친 그 변화의 국면에서 우리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말씀드리고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뭐 거리두기 해제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경제 변화도 또 다시 한번 변화가 많을 것 같아서 더 찾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게요. 좀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19 완전히 끝나지도 않았는데 또 전쟁이라는 더 큰 변수가 또 등장했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는 이제 지도자가 바뀌고,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계속 무쌍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경제가 어떻게 될까요? 하반기는 어떻게 될까요? 중요한 문제죠. 예, 그런 변화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고자 많이 저도 만나 뵙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하루 대타로 교수님 대신에 진행을 하는 만큼 또 정식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네. 책을 통해 핵인싸를 만나 인사이트를 얻는다. 책인싸. 오늘의 핵인싸 바로 김광석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민망합니다. 네. 저도 좀 진행자를 또 네. 소개하자니 좀 민망하긴 한데 아닙니다. 예. 그래도 할 건 해야죠. 그러시죠. 네. 너무 좋습니다. 자, 본인의 이름으로 자기소개를 한번 해볼 텐데요. 예. 제가 운을 띄워드릴게요. 네. 네. 먼저 김광석과 함께하는 책인싸는 광, 광복절에도 3.1절에도 좀 불길한데요. 석. 석가탄신일에도 크리스마스에도 네. 계속되어야 합니다. 와. 저라도 웃어드릴게요. 정말 민망하네요. 네, 저라도 네, 웃어드릴게요. 정말 민망하고. 고민을 엄청 하시는 흔적이 좀 있는데요. 정말 저도 삼행시 재밌게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고 싶어서 네. 시그니처 퀘스천으로 준비를 해놨는데 정작 제가 삼행시를 하려니까 너무 많이 고민되더라고요. 1시간 넘게 저도 고민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 죄송해요. 이거밖에 안 됩니다. 아닙니다. 그래도 1년 내내 열심히 하겠다는 의미로 그렇습니다.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좀 본론으로 예. 넘어가서 네. 이제 책을 내셨잖아요. 그렇죠. 뭐 이제 정기적으로 책을 내시고 있기는 하지만 네.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내신 책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이렇게 책을 내신 그러니까 집필하신 뭐 이유, 계기라는 게 있을까요? 우리 지금 시국을 소위 대전환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네. 정말 대전환이다라고 말을 하는 게 불편함이 없습니다. 다 그렇게 수긍하는 것 같아요. 다만 그 대전환이 어디서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려 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작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대전환이라고 하는데 그 대전환에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왔지만 한 크게 3-4가지의 대전환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 대전환 중에 가장 중요한 대전환, 그게 바로 디지털 대전환이지 않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 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상위 한 2-3천 대 기업들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경영 전략 1호로 가져가고 있고, 지난 정부든 현 정부든 마찬가지 이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걸맞게 그런 보조적인 정부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디지털 뉴딜 사업을 가지고 왔고, 또 현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우리 정부가 스스로 디지털 플랫폼이 되겠다 하는 그런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도 디지털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고 정부도 그렇게 대응하고 있고 우리 가게도 역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대전환의 시대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또 투자적인 관점에서도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궁금증을 갖고 계세요. 그럼요. 더군다나 이 박스피, 어떻게 보면 박스피라고 표현하죠. 이 코스피가 이 박스권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런 장세에 그러면 어디에 주식 투자를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갖고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단언하고 싶어요. 전기가 도입됐을 때 그러면 전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산업이 형성되죠. 네. 인터넷과 PC가 보급될 때 3차 산업혁명이죠. 결국 인터넷 기업, PC 기업들이 대성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과 같은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는 디지털 기업이
어떻게 보면 그 사회, 산업 전반에 걸친 변화를 이끌어 나간단 말이죠. 디지털 대전환을 이끌어 간단 말이죠. 네. 더군다나 이 변화를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그 기업들은요, 속도를 바꿔놓습니다. 더군다나. 그러니까 가속화해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에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될 텐데 어떤 기업들이 이 디지털 대전환을 이끌고 또 속도를 또 앞당겨 놓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는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을 강조한다면 여러분들께 충분히 이런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드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책의 내용을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들어보고 싶은데 네. 저의 첫 질문은 이거예요. 이 책의 내용에 보면 규모의 경제가 가고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속도의 경제가 온다고 하셨는데 네. 좀 자세하게 알고 싶거든요. 네. 이 규모의 경제라는 단어가 마치 그 정의처럼 우리 경제학 공부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들려왔었을 겁니다. 규모의 경제 시대가 갔어요. 규모의 경제라고 한다면 품질 경쟁. 제품을 품질 좋게 잘 만들면 돼요. 네. 또 이왕이면 가격도 저렴하면 돼요. 품질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만 만들어내면 성공하던 시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량 생산이 필요했었던 거죠.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2차 산업혁명 시대의 모습이고 지금과 같은 시대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이 압도됩니다. 누구한테? 아이디어한테. 육체적 힘으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는 힘에 달려 있어요. 지금은 누가 더 빠른 네. 그런 새로운 표본을 보여줄 것인가에 기업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괴적 승자들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이런 리딩 기업들의 모습들을 보니까 기존의 룰을 파괴해 버려요. 그때 그 공식으로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뉴노멀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냥 차원이 다른 그런 경쟁을 합니다. 네. 예를 들면 우리 기자님이 저랑 싸워야 된다라고 하면 씨름으로 싸우면 지죠. 지시겠죠. 그러면 이길 수도 있어요. 이길 수도 있습니까? 근데 싸워야 된다 그러면 뭘로 싸우시겠습니까? 약점을 파고들지 않을까요? 전략적으로? 그렇죠. 네. 예를 들면 뭐 줄넘기로 싸우자. 제가 네? 자신 있는 그거 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이 파괴적 승자들의 모습을 보면 기존의 자동차 기업들이 자동차 품질, 자동차 가격 가지고 경쟁할 때 네. 그건 당연한 것이고 나는 아예 저쪽에서 다른 싸움을 할래. 이런 기업들의 모습이 파괴적 승자들이에요. 그런 파괴적 승자들의 모습들을 여러분 한번 들여다보시면 이제 정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시대에는 이렇게 차원이 다른 경쟁을 해야 되는구나. 그럼 그런 기업에 내가 장기 투자해야 되겠구나. 이런 기업들은 정말 차원이 다른 경쟁을 이끌고 이들을 오히려 쫓아오지 못하게 만들구나 라는 것을 충분히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좀 중간에 궁금한 게 보면 이제 달라진 대전환이라고 하셨는데 기업도 그렇지만 이 소비자들의 입장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도 보면 예전에는 대량적으로 사는 거를 나도 사야지 네. 나도 가져야 돼 했지만 요즘은 나만의 것 일명 뭐 MZ 세대가 비싸던 아니면 좋든 자기 거를 추구하는 게 생겼잖아요. 맞아요. 그런 소비 패턴이 생긴 만큼 기업도 이제 변해야 된다. 네. 이런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예, 맞습니다. 이제 소비자도 변화하고 정부도 변화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변화한다는 거죠. 혹시 한 15년 전, 20년 전에도 운전하셨어요? 나이상 안 했습니다. 나이상 안 하셨죠. 네. 근데 아버지 차를 타셨으면 그렇죠. 아버님이 아마도 내비게이션이 아닌 지도책 보면서 맞아요. 한 그죠? 손에 지도 들고 다니셨어요. 그렇죠. 네. 지금도 지도책 보고 계십니까? 아버님께서? 안 보시죠. 안 보시죠. 핸드폰을 들고 그게 계시거나. 디지털 그러죠. 대전환이에요. 네. 우리는 여러분들이 저희를 이제 만나 뵙고 있지만 그것이 아날로그적으로 대면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디지털리 비대면으로 만나 뵙고 있잖아요. 네. 우리는 이미 디지털 세상으로 달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디지털 세상으로 건너왔는데 근데 나만 아날로그적으로 여전히 지도책 보면서 싸울 거냐 아니라는 거죠. 차원이 다른 그런 싸움을 해야 된다. 그 초가속 파괴적 승자들이 바로 그런 주인공들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생각 못한 부분도 다 이미 전환이 된 것 같아요. 네. 그야말로 대전환이라는 말이 되게 와닿는데 네. 그렇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이 목적이라든지 보는 눈도 달라져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좀 팁을 주실 수 있나요? 맞아요. 여전히 그 자리에 맴돌고 있는가? 여전히 규모의 경제에서
품질 경쟁을 하고 있는가? 여전히 가격 경쟁만 하고 있는가? 디자인 경쟁만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건 당연히 스탠다드를 맞춰놓고 아예 차원이 다른 경쟁을 하고 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게 기존 시장의 룰을 파괴하고 차원이 다른 경쟁을 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장기 투자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책인사를 계속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존리 대표님, 뭐 혹은 박세익 전무님, 염승환 이사님, 모든 그 투자 전문가들이 공통되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샀다 팔았다 하지 마라. 샀다 팔았다 하는 사람 치고 돈 본 사람 없어요. 제가 정말 많은 증권사 직원들을 만나보고 대화를 나눠봤는데, 그럼 증권사 계시면 돈 많이 벌으셨겠네요. 아니에요. 증권사 직원들은 돈을 벌지 못해요. 왜 못 벌까요? 하루에도 수많은 정보를 듣다 보니까 계속 이 차트를 보는데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좋은 정보, 나쁜 정보 계속 들으니까. 그러니까 샀다 팔았다 하게 된대요. 결국 우리 투자는요, 샀다 팔았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란 정의상 기업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기업의 주인이 된다는 얘기는 여러분, 주인이 됐다가 말았다 할 겁니까? 장기 투자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나와 동업할 그 동업자를 찾는 과정이에요. 네. 장기 투자라는 거죠. 그럼 장기적으로 이 거스를 수 없는 패러다임이 무엇일까? 그게 바로 지금의 이야기하는 대전환이라는 거죠. 디지털 대전환과 같은 거스를 수 없는 패러다임을 읽고요. 그 변화 속에 누가 리더가 될 것인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그런 리딩 기업들을 선정해서 동업하겠다 하는 마인드로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야기가 더 주목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갑자기 저의 주식 계좌가 막 떠오르고 팔았던 일들이 생각나긴 하는데 좋은 말씀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정보도 공부도 해야 된다는 그런 네. 뭐 일환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렇게 뭐 초가속 시대로 이제 대전환이 돼가고 있는데 네. 사실 투자자들만 변해서는 안 되잖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기업을 공부하고 흐름을 공부를 하려면 뭐 기업이라든지 가게도 마찬가지고 정부도 발맞춰 앞서서 대응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정부도 엄청나게 대응을 하죠. 어떤 부분이 있나요? 그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디지털 뉴딜이 그 대표적인 예예요. 디지털 뉴딜 사업하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네. 이렇게 디지털 대전환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야기되는 양극화가 벌어졌었어요. 그걸 디지털 갭, 디지털 디바이드 이렇게 표현을 해왔는데, 소위 디지털 시대로 건너가다 보니까 디지털에 익숙한 그런 세대들은 굉장한 기회를 보는데, 근데 소위 말하는 이제 어르신들이라든가 네. 그 디지털이라는 것을 거슬려 하신다든가 아니면 그 디지털이라는 그 변화를 잘 적응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양극화를 경험하는 거죠. 가뜩이나 정보의 양극화, 부의 양극화가 그렇죠. 벌어지는데 네. 디지털 양극화라는 또 다른 변수가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디지털 사회적 변화 이런 것들을 충분히 실감할 수 있도록 디지털 인재 양성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디지털 뉴딜 사업 안에 있어요. 네. 이런 것들도 대표적인 대응이었던 거고요. 신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신정부도 정부가 직접 디지털 플랫폼이 되자 네. 하는 그런 움직임, 뭐 스마트 시티 사업이라든가 또 자율주행차 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제를 전폭적으로 완화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정부가 움직이는 대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양극화 말씀을 하셨는데 디지털 양극화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기 때문에 더 격차가 커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더 정보도 많고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래서 좀 교수님 책을 보면 네. 기업들 이 사례를 자세하게 많이 네. 써 놓으셨잖아요. 네네. 보면 대표적으로 한 15개 기업을 집중적으로 다루셨는데 네. 보니까 뭐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뭐 메타, 아마존 등등 저희가 네. 잘 알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인데 네. 그 중에서도 평상시에도 얘기를 많이 하셨지만 네. 테슬라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그 설명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15개의 초가속 파괴적 승자들을 제가 선출을 했었고요. 네. 이들은 어떻게 차원이 다른 경쟁을 할까를 좀 분석을 했었습니다. 특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사실상 많은 자동차 기업들이 자동차 가지고 경쟁을 할 때 어떻게 보면 기계 산업이라는 영역에서 경쟁을 할 때 치고받고 싸우는 거죠. 그렇죠. 나 혼자 블루오션을 찾습니다. 나는 소프트웨어 기업이다.
모두가 기계 기업일 때, 모두가 제조 기업일 때 나는 소프트웨어 기업, 나는 서비스 기업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그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가 OTA라는 건데요. OTA요? 네. 자율주행차라는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본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스스로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인프라라든가 네. 운전자의 운전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러닝하고 그것에 맞게 바꿔나가야 돼요. 스스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규제 때문에 스스로 업데이트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업데이트를 하려면 AS 센터를 가야 됩니다. AS 센터. 네. 근데 이 규제 환경도 문제지만 이 스스로 업데이트하는 이 OTA라는 Over the Air라는 이 솔루션을 역시 테슬라가 가장 먼저 도입했고요. 대표적인 또 예로 반도체 공급망 차질이 계속 있었는데 세계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반도체 수급 차질로 주가가 폭락했을 때 테슬라는 반도체를 제어할 수 있는 솔루션을 이미부터 도입을 해서 특정 반도체가 부족하면 B반도체, B반도체가 또 부족하면 C반도체. 그래서 19가지 반도체 사양을 스스로 바꿔가면서 할 수 있는 이런 솔루션. 이런 것들도 소프트웨어고요.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서비스 산업. 자율주행차로 간다. 그러면 당연히 사라질 것이 하나가 바로 보험입니다. 그렇네요. 이제 개인이 보험을 네. 가입하지 않는 시대가 와요. 왜냐하면 자율주행차가 사고 나면 제조사의 책임이잖아요. 그렇죠. 차가 하니까. 그럼 제조사가 보험을 가입해 있는 그 패키지를 판매하는 개념이 돼요. 근데 테슬라는 네. 이미 2010년부터 자동차 보험 서비스를 시작했고요. 네. 그리고 자동차가 자율주행차로 바뀐다. 2035년 정도면 완연히 그런 모습들이 등장할 텐데 그럼 운전 안 하고 다른 거 한다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면 책임사 여러분 보고 계신다든가. 그렇죠. 책을 읽고 계실 수도 그렇죠. 있고. 그 책을 직접 읽을 수도 있고요. 음악을 듣는 거, 영화를 감상한다든가, 비즈니스적인 걸 한다든가, 이런 걸 다 합쳐서 인포테인먼트 시장이라고 해요. 인포테인먼트. 인포메이션이란 정보 탐색, 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의 합성어인데, 이 인포테인먼트 시장이 계속 커질 텐데, 이것을 가장 먼저 진입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자율주행 데이터를 확보하는 영역도 물론이지만 여러 가지 그 소프트웨어를 가장 먼저 앞서가고 가장 먼저 차원이 다른 그런 기업의 행보, 네. 차원이 다른 그런 제품의 모습, 그런 것들을 선보이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 테슬라가 정말 초가속 파괴적 승자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사실 전기차 회사인데 그걸 네. 넘어서 자율주행차를 혁신하는 기업이다라는 말들도 나올 정도로 말씀하신 대로 굉장한 회사잖아요. 사실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해서 그래서 조금 더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교수님이 이렇게 길게 설명을 주신 만큼 좀 구독자분도 저도 좀 앞으로도 좀 자세히 테슬라라는 회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럼 다음 또 기업들을 좀 짚어볼게요. 그럴까요? 예. 마이크로소프트. 네. 뭐 여기는 유명하지 모르시는 분들이 네. 글로벌하게 없을 텐데 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리더를 리드한다. 네. 저 이 부분이 너무 궁금했어요. 어떤 그러니까 뜻이에요? 테슬라를 포함한 세계 주요 디지털 전환의 리딩 기업들이 네.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가 클라우드예요.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저장하고 네. 그것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활용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데이터를 USB에 저장하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에 저장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클라우드를 모든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 솔루션, 클라우드 서비스를 가장 앞서서 공급하는 기업. 네. 그게 바로 마이크로소프트다. 어떻게 보면 글로벌 리딩 기업들을 또 글로벌 리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네. 이 기업들의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플랫폼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유튜브가 있죠. 근데 이런 것처럼 말 그대로 기업들이 기업 경영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또 플랫폼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클라우드 서비스. 이게 가장 대표적인 예인 거죠. 그러면 정말 차원이 다른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과거의 클라우드와는 또 차원이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의 행보, 네. 그런 비즈니스 모델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파괴적 승자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왜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체 칩도 스스로 개발하겠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이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의 입장에선 좀
큰 전환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 면면들을 들여다보려면 아마 2-3시간 갑니다. 근데 대표적인 예를 지금 클라우드를 가지고 말씀드린 네. 거고요. 네, 반도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스스로 반도체를 설계하고 스스로 반도체를 생산하겠다. 네. 시험 공정까지 모든 사이클을 내가 다 하겠다. 그리고 이 반도체의 성능 자체를 아예 압도해버리겠다. 그러니까 몇 나노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네. 그것을 가장 앞선 기술로 가져가겠다. 이런 것들이 가장 그 초과석 파괴자들. 그러니까 따라오려면 따라와봐. 나는 저만큼 가 있을 거야. 하는 모습들이 이 초과석 파괴자 승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들 자신감도 보여야 되는 부분도 좀 있겠어요. 네. 다음으로는 중국 인터넷 기업으로 유명한 네. 곳이죠. 바이두인데 네. 이런 말씀하셨어요. 인간을 데이터로 전환한다. 네. 인간 저를 데이터로 전환을 하는 건지 네.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자주 드리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공항을 이용한다. 네. 그럼 반드시 가져가야 될 게 뭡니까? 여권? 네, 그런 신분증이 네. 반드시 필요하겠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스마트 공항 사업인데요. 이미 신분증 없이 어떻게 보면 맨몸으로도 예, 제주도에 갈 수 있게 바꿨습니다. 바이오 인증 정보죠. 네. 신분증 대신에 지문이나 정맥을 등록하는 방식이에요. 그 밖에도 생체 인식 기술이 지문, 정맥, 홍채, 얼굴 인증, 목소리 인식 네. 5가지 생체 인식 기술이 있습니다. 이 바이두가 특히 이 중에서도 안면 인식 기술 영역에서 세계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가장 네. 대표적인 예가 언택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근데 모든 서비스가 온라인으로 넘어간다. 가장 대표적인 언택트화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 말고요. 여전히 오프라인 공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안 만나요. 그게 바로 키오스크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 바이두는요. 이 키오스크마저 고도화합니다. 바로 안면인식 기술로 얘가 나를 알아보는 거예요. 아, 그럼 질문이 바뀌겠죠. 그렇죠. 이 질문이 뭐 드실래요가 아니라 아메리카노 드시는 분 맞죠? 바닐라 라떼 드시는 분 맞죠? 네.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문 의사결정이 짧아지죠. 시간도 절약이 되고. 그죠? 그리고 알리페이가 이 서비스를 이미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걸 스마일투페이 서비스라고 하는데 네. 그러면 알리페이의 니즈는 뭐냐면 지급 결제까지 이미 등록해서 자동 결제되는 거. 근데 여기서 바이두는 바로 안면 인식 기술의 강자로서 세계를 리드하고 있고요. 이 안면 인식 기술 영역에서 소위 신분증을 디지털 신분증으로 대체하는 영역, 네. 이런 영역에 가장 대표적인 그런 서비스. 그래서 인간을 데이터화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의 행보들을 보면 그냥 그동안 많은 기업들이 아웅다웅 품질 네. 경쟁, 가격 경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새로운 아이디어로서 그렇네요. 차원이 다른 경쟁을 하는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을 저희 주목하셔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거죠. 사실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비슷한 큰 회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분야만 다른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생각하지 못한 거를 갖고 있어야지 이 시대에는 살아나갈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아마존을 네. 짚으셨는데 네. 온라인 공룡이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네. 이게 어떤 의미예요? 온라인 공룡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유명하죠. 전자상거래 최대 기업이잖아요. 네. 근데 오프라인 시장을 장악해요. 그런 모습들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 모습들인 거예요. 한 가지 이제 아마존의 행보를 보면 그 수많은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네. 하나같이 뭐를 가지고 다툽니까? 하나같이 똑같이 다투죠. 경쟁하는데 뭐를 가지고? 배송 가지고 경쟁하죠. 그렇죠. 초배송이라고 하잖아요. 네. 누가 더 빨리 전달할까? 전달하냐. 결국 품질 경쟁이잖아요. 서비스의 품질 경쟁. 네. 그리고 같은 가격으로 더 빠른 배송이니까 가격 경쟁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네. 근데 같은 가격 하에서 더 빨리 배송하는 이런 다툼을 하는 전자상거래 기업들하고 달리 바로 아마존은 배송 가지고는 우리 경쟁 안 할래. 우리는 자동 배송해 줄 거야. 당신들의 구매 의사결정을 확인할 수 있는 소비 빅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이번 주에는 뭐를 필요로 할지, 이 다음 주에는 뭐를 필요로 할지, 얼마만큼 필요할지 이미 알고 있어. 이미 알고 자동 배송을 해주고요. 대신 우리는 반송을 가지고 경쟁할 거야. 그러니까 쓰고 남은 물건을 반송함으로써 더 물류 효율성을 가져가겠다. 차원이 다른 경쟁을 하죠. 이런 모습 속에서 아마존의 경쟁력이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뿐 아니라 이 월마트도 가장 대표적인 예인데요.
결국 오프라인 매장들을 갖고 있는 기업들도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했잖아요. 네. 역시 온라인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전자상거래 기업들도 오프라인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당신이 원하는 그런 제품을 받아볼 수 있게 우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그러니까 아마존의 이런 기업의 행보들을 보면 여느 전자상거래 기업들하고 차원이 다른 그냥 혼자서 다른 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 그러네요. 예, 그런 모습들을 관찰하실 수 있겠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어요. 국내 기업들도 이 아마존을 벗삼아서 네. 좀 사업 전반 전략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국내 기업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기업들의 행보는 누가 더 빅데이터를 잘 활용할 것이냐, 네. 그리고 누가 더 디지털 기술들을 적재적소에 도입해서 차원이 다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냐, 여기에 지금 고민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디지털적인 고민인 거예요. 이 속에서 답을 어느 정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말 그대로 이제 이 지도책 보면서 운전하는 시대가 아니라 네. 말 그대로 내비게이션을 의존해서 길을 찾는 그런 시대이니만큼, 다시 말해서 디지털 시대이니만큼 디지털 경쟁력을 갖출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책인사의 공통 질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좀 이 시그니처 질문이죠. 맞아요. 항상 하시기만 하셨는데 네. 받으시면 좀 긴장이 되실 텐데요. 저 긴장됩니다, 네, 지금. 제가 또 경제산업부 기자잖아요. 맞아요. 조금 날카롭게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워낙 뭐 많이 아시니까 네. 어떤 부분이 날카로울까라고 네. 고민을 했었는데 이 부분을 여쭤보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뭐 빌 게이츠가 네. 이 테슬라를 공매도 해가지고 많은 화제가 됐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앞서 테슬라의 어떤 성공의 가도 그리고 그 회사의 규모 그다음에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해주셨어요. 책에도 네. 나와 있고 네. 그 공매도 사실을 전제했을 때 네. 그래도 긍정적으로 테슬라를 바라보는 그 시각은 비슷하실까요? 네. 그래도 비슷합니다. 어떤 이것은 면에서 어떻게 보면 견지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저도 상당 부분 빌 게이츠의 여러 가지 말씀들을 네. 존경해 왔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빌 게이츠의 말씀 하나가 Banking is necessary, but banks are not. 은행 서비스는 필요하지만 은행 지점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네. 저는 이 말을 굉장히 많이 공감해 왔던. 실제로 또 그렇게 되어 가고 있고요. 그렇죠. 네. 네. 그게 제가 이 책에서 얘기했던 그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네. 6가지 물결 중에 네. 하나죠. 비대면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인데요. 근데 그 빌 게이츠가 제가 그렇게 존경해왔던 빌 게이츠가 다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자,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헤게모니 싸움이다.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수장격이 테슬라의 수장과 단판을 짓는 모습이다. 네. 공매도라는 것 그 자체가 이제 테슬라는 가격이 떨어질 거야 라는 것을 생각하고 진행하는 것이잖아요. 네. 근데 가격이 떨어질 것에 베팅을 한 모습이지만 그만큼 이 디지털 기업들이 불확실성도 큽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아예 안 가면 그만큼 위험도 높은 거예요. 네. 수익성도 높겠지만 위험도 같이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경쟁을 하는데 아무도 그 경쟁을 들여다보지 않아요. 아무도 강호동하고 저하고 싸우는데 씨름한판 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지. 제가 강호동하고 예를 들어서 테니스 치는 모습을 보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하고 싸우려면 테니스로 싸우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것에 아무도 관심이 없는 모습인 거죠. 씨름을 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죠. 예를 들면 네. 그런 식으로 독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로에 가는 여정에 반대를 한다. 근데 전기차로 가는 여정에 반대를 한다. 그리고 서비스 기업으로의 탈바꿈에 반대를 한다. 그러면 그 길이 잘못된 길이에요. 네. 그러니까 초과속 파괴적 승자들의 가장 공통된 특징은 길을 따로 제한해 버리기 때문에 그 따로 제한한 그 기술 자체가 그 길 자체가 잘못된 방향이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 빌 게이츠 이 대가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참 불리한 싸움이지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네.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소위 말하는 석유화학 기반의 어떻게 보면 가솔린이나 네. 디젤차 기반의 자동차에서 그린카 컨셉으로 전기차나 수소차 컨셉으로 바뀌는 것.
네. 이것은 거스를 수 있겠습니까? 거스를 수 거스르죠. 없는 변화예요. 네, 사실 맞아요. 자, 두 번째, 무식한 자동차에서 똑똑한 자동차, 스마트카로의 전환, 커넥티드카라든가 혹은 자율주행차로의 네. 전환, 이거 거스를 수 있겠습니까? 사실 없죠. 사실 없어요. 네. 그럼 마지막 세 번째가 앞에 말씀드렸던 기계 산업에서 소프트웨어 산업 혹은 서비스 기업으로의 탈바꿈, 이거 거스를 수 있습니까? 벗어날 수 없죠. 네. 사실. 그러면 이 세 가지 거스를 수 없는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가 일고 있는데 이 방향이 잘못됐다면 빌 게이츠의 말이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 방향이 맞기 때문에 네. 이 방향으로 차원이 다른 경쟁력을 제시하는 기업은 역시 테슬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빌 게이츠와 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지라도 테슬라의 비즈니스 모델이라든가 그런 행보를 우린 주목해야 된다 강조하고 싶어요. 날카로운 질문이었지만 정말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서 이 책이 사실 더 저도 뭐 조금 읽었지만 더 궁금해지실 것 같아요. 네. 구독자분께도. 네. 그래서 이참에 한 정보를 드리자면 아까 그 책 제목을 맞히신 분께 네. 책을 선정해서 드린다고 했는데 네. 카톡이나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면서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께도 네. 선정을 해서 네. 이 책을 직접 보실 수 있는 기회를 또 드린다고 하니까 구독자분께서도 계속 이렇게 평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진행 너무 잘하시네요. 책을 좀 열심히 읽어보고 싶은 마음에. 아,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이 책의 큰 주제는 사실 디지털 대전환 가속화예요. 네. 근데 이게 제가 좀 궁금한 게 그냥 객관적으로 꼭 알고 살아야 될까요? 그게 좀 궁금해요. 기업도 우리도 이거를 꼭 인지하고 해야 하는지. 네. 아까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비슷한 그 친구들 연령대 친구들이 네. 많이들 결혼했다라고 하셨어요. 좀 대외적으로 네. 이렇게. 네. 그 얘기는 괜찮잖아요. 네, 괜찮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아이가 울 때 네. 딸랑이로 이렇게 달래요? 아니면 유튜브로 달래요? 요즘은 사실 조금 일정 기간이 지나면 유튜브로 유튜브로 달래죠. 보여주죠. 아까 또 질문 중에 제가 운전할 때 네. 과거에는 지도책 보고 했지만 지금은 내비게이션. 네. 본다라는 말에 동감을 또 해주셨어요. 맞아요. TV를 주요한 그 필수 매체라고 생각하세요? 유튜브가 더 중요한 필수 매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필수까지는 아니어도 필수로 가고 있는 최정점에 달았다고 생각은 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디지털 경제로 가고 있어요. 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러니까 나는 이미 디지털 경제를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기업들은 혼자 아날로그적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 질문인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아날로그적으로 살아가겠다 하는 기업 중에 우리 장난감 기업 토이저러스 네. 매각을 신고했죠. 그렇죠. 또 그 유명한 곳이. 미국의 최대 유통사죠. Sears. 네. 이 회사가 1800년대 등장한 미국의 최고의 공룡 기업이에요. 네. 그런 유통사도 디지털 전환의 과정에서 나는 그냥 여기 있을래요 하면서 사라지는 거예요. 반스앤노블, 우리나라로 치면 교보문고 정도 될 텐데 그렇죠. 이 서점 기업이 1700년대에 등장한 미국의 최대 도서 유통사입니다. 네. 근데 그런 기업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을 거스른 채 쓰러지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이 대전환은 내가 선택의 대상이 아닙니다. 네.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건데 거슬 수 없는 변화인데 거스르면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거스를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그 거스를 수 없는 변화를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그 변화를 캐치하고 네. 그 변화를 오히려 이끌어가는 기업, 그런 기업이 어떤 기업일까를 관심 있게 들여다보면서 그런 기업에게 좀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액션, 그것은 여러분들께 투자 관점에서도 정말 거스를 수 없는 변화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장기 투자라는 관점에서 지금 이런 박스권 장세에서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 분명히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디지털 대전환으로 되어가는 과정에서 계속 강조하셨지만 6가지 파괴적 물결이라고 하셨잖아요. 이 네. 책에 아마
자세히 보시면 네. 6가지의 이제 물결을 네. 설명이 되어 있을 텐데 맞아요. 6가지를 다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길고 그 중에서 저는 좀 인상 깊게 본 것 중에 하나가 초맞춤화. 아, 이게 지금의 대전환 시대에서는 어떤 게 접목이 되는 걸까요? 네. 제가 이 초가속 파괴적 승자들에 담겨 있는 분석한 그 기업들이 아마 2,000개 될 겁니다. 그 중에 한 15개를 꼽은 게 파트 1인 거고요. 네. 그 파트 2는 어쨌든 그 2,000개 기업들을 분석해 보니까 이런 디지털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구나. 디지털 대전환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산업의 패러다임이 6가지 경로로 완전히 바뀌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초맞춤화였던 거고요.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면 보통 금요일 저녁에 뭐 하세요? 저요? 예. 솔직하게 얘기해서 예, 괜찮아요. 퇴근이 늦기 때문에 집에 갑니다. 집에 가세요. 아니면 네. 종종 그래도 네. 다음날 쉬는 날이면 그래도 못 만났던 친구들이나 동료들을 만나서 놀기도 하죠. 좋습니다. 네. 그럼 동료들 만나서 노실 때 보통 1차로 어디 가세요? 1차로 식당을 먼저 가겠죠. 2차도 보통 가시나요? 2차는 이제 뭐 코로나 시대에는 못 갔지만 코로나 시대가 아니었다라는 전제 하에는 호프집 정도는 갔던 것 좋습니다. 같아요. 그러면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기자님의 라이프 스타일을 이미 미국 같은 경우는 비자 카드가 알고 있다. 비자 카드는 어디로 가는지. 그렇죠. 비자 카드는 우리 여느 전통적인 카드 회사들이 네. 카드 발급해 줄 때 쿠폰집을 같이 우편으로 배송해 주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저도 그 쿠폰집 한때는 지갑에 꽁꽁 갖고 다니다가 저도요. 1년 넘게 네. 안 쓰고 버리는 안 쓰고, 그죠? 맞아요. 네. 그런 일이 많았는데 미국의 비자 카드는요 이미부터 각 소비자들이 어떻게 소비하는지 소비 패턴을 이해하고 네. 지금 당장 필요할 것 같은 그 쿠폰을 날려줍니다. 위치 기반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예를 들면 지금 홍대역에서 지하철 요금이 결제됐네. 네. 오늘은 이 기자님이 보통은 댁에서 시간을 보내는데 오늘은 오랜만에 친구 만나는 시간이구나. 네. 그럼 1차는 식당 가겠구나. 그럼 식당 쿠폰을 날려줘요. 식당 결제가 끝났어요. 이번에는 호프집 가겠구나. 호프집 쿠폰을 날려줘요. 위치 기반의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지금 당장 조 기자님이 필요로 할 것 같은 그 쿠폰을 날려준다는 거죠. 초맞춤화된 서비스죠. 이게 가장 대표적인 예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들어드리는 사례 중에 하나가 네. 자동차 보험인데요. 프로그레시브라는 미국의 한 2, 3위 정도 되는 자동차 보험회사입니다. 네. 근데 자동차를 갖고 있으면 왜 보험료는 다 같을까요? 운전자가 갖고 자동차가 가격이 비슷하면 보험료가 거의 비슷한데요. 2대 이상 있는 분들은 더 느끼실 겁니다. 근데 이 프로그레시브라는 자동차 보험회사는요, 이 스냅샷이라는 사물 인터넷 기기를 부착하게 해주고요. 네. 그러면 운전 행태를 이해할 수 있는 빅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예를 들면 주행 거리, 네. 급가속, 급감속, 뭐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수집해서 네. 보험 가입하려고 연락을 하면 지금 당장 맞춤화된 보험료 상정을 해줘요. 마치 카카오뱅크에 5천만 원 대출을 요청하면 네. 5분 내에 저의 채무 상환 능력과 태도를 판단해서 빅데이터에 기초해서 맞춤화된 그 이자율로 이 대출 서비스를 제공해 주듯이 네. 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그 운전자마다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초맞춤화 서비스예요.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아마존의 네. 초맞춤 배송, 네, 그것도 네. 초맞춤화죠, 일종의. 오. 그런 식으로 결국 이 디지털 기업들이 네. 초가속 파괴적 승자들이 차원이 다른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아날로그적으로 마케팅하는 것이 아니라 아날로그적으로 소비자에게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디지털 기술들을 이용해서 초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별히 이 비자 카드의 사례를 디지털 마케팅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디지털 기술들을 이용한 마케팅이라고 네.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사실 듣다 보니까 소비자뿐만 아니라 뭐 기업, 더 나아가서는 자영업자한테도 서로 윈윈 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이 초가속 파괴적 승자들 책에 나온 지금 6가지 이제 파괴적 물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가장 이건 뭘까라고 읽었던 게 뭐냐면 네.
초실감화예요. 네. 초 맞추면 그래도 어느 정도 짐작이 됐는데 네. 이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초실감화는 주로 이제 영어로는 UX라고 많이 표현해요. UX요? User Experience. 소비자에게 충분한 경험을 하게 해줘라. 네. 이 6가지 물결 중에 첫 번째가 사실 비대면화였는데요. 그 비대면화된 환경, 가장 대표적인 게 온라인 쇼핑이잖아요. 조 기자님 옷 같은 거 온라인으로 쇼핑을 합니다. 그러면 입어보고 사세요? 배송 오면 입어보세요? 못 입죠. 배송 못 입죠. 와야 입죠. 어쩔 수 없이 그 비즈니스 모델들은 다 뭐예요? 판매 후 경험이죠. 네. 근데 이 UX라는 것은, 초실감화라는 것은 비대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옷을 충분히 입어보는 경험을 하게 해주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초실감화 서비스예요. 네. 가장 제가 많이 들어드리는 사례고 가장 즐겨 사용하는 사례인데요. 혹시 평소에 안경을 쓰십니까? 집에선 씁니다. 네. 그러면 그 안경을 온라인에서 사세요? 오프라인에서 사세요? 아직은 오프라인에서 사죠. 그렇죠. 네. 근데 안경만큼은 오프라인에서 사는 이유가 써보고 사야 되니까. 시력도 맞춰야 그렇죠. 하고. 내 네. 얼굴에 어울리는지. 그렇죠. 근데 일본의 진스브레인이라는 온라인 안경 쇼핑몰이 있습니다. 이 회사는 온라인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가상 증강현실 기술, 네. 소위 메타버스죠. 안경을 써보고 구매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온라인 환경에서. 그러니까 경험을 먼저 제공하는 거예요. 그동안의 온라인 쇼핑몰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판매 후 경험이었는데 얘는 비즈니스 모델을 바꿨죠. 경험 후 판매로. 이게 초가속 파괴적 승자들이죠. 뭐 대표적인 예들이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 ESG 뭐 이렇게 많이들 하는데 네. ESG 열풍이죠. 근데 LG 화학 같은 경우 이 안전이라는 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안전 교육이 실행되고 있잖아요. 1000명 이상 기업들은 안전 교육 의무화가 됐잖아요. 근데 단순히 의무화니까 어쩔 수 없이 안전 교육 시키고 이게 아니라 네. 안전 교육 과정에서 그냥 그 공장, 그 건설 현장 다녀와라 이거예요. 화기 공장을 다녀와라. 실제 그 안전 교육 컨텐츠를 이용해서 안전 교육을 받으면요. 생생한 현장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어디서 위험한 그 돌발 상황에 놓일 수 있을지. 뭐 기중기가 있잖아요. 크레인. 네. 여기가 이렇게 뭐 철골 큰 걸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럴 때 위험한 상황이 노출될 수 있잖아요. 그런 노출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먼저 다녀와라 이거예요. 이게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네. 메타버스 기술들을 먼저 도입해서 실감나는 경험을 하게 해줘라. 여러분들이 즐겨 사용하시는 네이버 제페토라든가 이런 것들만 다 메타버스가 아니라 정말 많은 기업들이 현장에서 메타버스 기술들을 도입해서 네. 실감나는 경험을 하게 해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초실감화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생각보다는 가까이 있는 것들이었네요. 그렇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고 네. 그만큼 이제 대전환이 실감 나게 가까이 왔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다음으로는 항상 하셨던 이제 부분인데 네. 김광석이 생각하는 땡땡땡 이렇게 하셨잖아요. 아, 맞아요. 네. 네. 이제 제가 해야 되는데 그 앞서 출연하셨던 분들이 너무 멋진 단어들을 많이 써주셨어가지고 네. 지금 제가 1시간 남짓 계속 들으면서 고민을 했는데 네. 촌스러울 수는 있지만 괜찮습니다. 네. 한번 운을 띄워주시면 제가 할게요. 네. 그러면 조 기자님이 생각하는 김광석은 전봇대, 부제는 디지털 대전환의 리더. 아, 네.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무슨 뜻입니까? 저도 출입을 하고 있는 기자지만 네. 이제 듣고 계시는 구독자분들도 일반적으로 분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경제 산업에 이제 관심이 많으실 텐데 네. 분명히 알아요. 알지만 디지털 대전환도 알지만 이끌어주고 네. 이 내용을 인지시켜주는 그 정보는 찾아보지 않는 한은 네.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저는 뭐 직업상 찾아본다고 하지만 일반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데 교수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디지털 대전환으로 가는 길목에서 갈 수 있도록 네. 불을 켜주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거창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너무 촌스럽나요? 아니, 너무 멋있는 표현인데요. 너무 네. 직접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전봇대 좋습니다. 네. 앞서 많이 하셨으니까 멋있는 네. 단어는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초등학교 네. 때 전봇대 앞에서 그
숨바꼭질 했던 게 생각이 나네요, 갑자기. 아, 전 또 다른 네. 생각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책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네. 이제 전반적인 흐름은 구독자분께서도 많이 이제 이해를 좀 하셨을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직접 네. 이 책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네. 10글자 내로 네. 짧게 좀 표현해 주세요. 저는 이 책의 부제죠. 부제 의문문으로 여러분들께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의문문. 의문문. 파괴할 것인가, 파괴될 것인가. 아, 의미심장해요. 이건 네. 다시 봐도 예, 의미심장합니다. 그냥 이 책의 요지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스스로 하시면서 네.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것은 누가 거스를래야 거스를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네. 그냥 편승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전환의 시대, 투자 관점에서든 기업 경영 관점에서든 파괴를 할 것인가, 네. 차원이 다른 경쟁을 할 것인가, 아니면 파괴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 그 의미를 좀 전달하고 싶습니다. 네, 파괴되게 둘 수는 없죠. 네. 이 책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책에서 나오는 주요 키워드로 인해서 제가 역으로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네. 김광석 교수에게 초가속이란? 거스를 수 없는 물결이다. 초가속은 네. 정말 거스를 수 없는 물결입니다. 이미 규모의 경제가 가고 속도의 경제가 왔다라고 제가 1편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초가속이라는 단어는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파도와 같습니다. 네. 우리는 이 파도를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점. 그 물결을 누가 이끌어 나가는지를 판단해서 투자 의사결정해야 되는 시점. 그런 시점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네요. 네. 제가 두 가지 더 드릴 텐데 네. 이걸 들으시면 책의 내용도 알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경제 산업의 전반적인 내용도 파악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두 번째는 나에게 파괴자들이란. 너무 파격적인가요? 말 그대로의 리더들이다. 이게 우리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경제 성장률이 있잖아요. 네. 경제 성장률은 쉽게 생각하면 그 경제를 구성하는 모든 각각의 산업들의 평균 성장률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가중평균이겠지만. 네. 그러면 그 각각의 산업 중에 어떤 산업은 경제 성장률을 상회하는 것이고 어떤 산업은 경제 성장률을 하회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상회하는 산업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상회하는 산업들이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이고 그런 산업들 혹은 그런 산업의 리더들이 소위 주가 상승이 계속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투자적인 관점에서도. 그런 관점에서 그 상회하는 산업, 상회하는 기업들은 이 파괴적 승자들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하는 회사들을 좀 찾는 분들은 이 부분을 좀 상회하는 기업을 찾는 눈을 좀 기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걸 들어보신 적은 없으셨을 것 같아요. 네. 나에게 책임사란 나에게 책임사란 네. 학교다. 학교다. 네. 왜요? 오늘은 제가 특별히 책임사의 주인공이 됐지만 네. 평상시에는 제 이 자리에서 많은 핵인사 분들을 모셔서 많은 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못 이루었던 그 정보나 네. 그런 인사이트 이런 것들을 저 스스로도 정말 많이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학교라는 것은 성장시키는 기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를 성장시켜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저에게 책임사는 그냥 유튜브 하나의 시리즈가 아니라 저에겐 학교처럼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책임사를 통해서 또 저 말고도 훌륭한 그 주인공들, 핵인사들을 뵈면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가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루 제가 교수님 자리를 대신했는데 네. 스스로 배우는 게 많다고 하셨잖아요. 네. 오늘 제가 왔을 때는 기자로서 네.
기사를 쓰기 위해서 취재를 한다라는 마음으로 왔어요. 인터뷰를 보통 하면서 쓰니까. 맞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진짜 이 짧은 시간이면 짧은 시간이지만 경제 산업을 보는 어떤 거시적인 이 시선이 넓어진 것 같아서 네. 그런 면에서 이 책이 앞으로의 또 이 인지 확장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뜻깊었고 네. 많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아, 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